저는 78살 박경희입니다. 지금까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만 치며 살아왔죠. 누구도 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수진이가 우연히 찍은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주일 예배였습니다. 30여 명의 교인들 앞에서 찬송가 반주를 치고 있었죠.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자 익숙한 멜로디가 교회 안을 채웠어요. 영희 권사님 손끝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소리를 냈죠. 저는 그저 겸손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손녀 수진이가 스마트폰으로 제 연주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큰일이 난 거죠. 할머니 연주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 좀 보세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휴대폰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온갖 언어로 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연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아니다. 손동작과 터치가 전문 연주자 수준이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평생 숨겨둔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죠.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음악 전문가들도 댓글을 달았다고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벌써 외국 음악 채널에서도 제 영상을 퍼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전에 배운 거란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호기심이 가득했죠. 김 목사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거든요. 오랜 세월 비밀을 지켜주셨던 분이었죠. 영희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목사님.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교회 할머니로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한편에 있는 낡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6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올 때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죠.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겠다. 그때 했던 다짐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음악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교회에서만이라도 계속 연주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클래식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 연주를 분석한 영상을 올렸어요. 화면에는 제 손동작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손목의 각도, 터치의 깊이, 페달링까지 모든 걸 전문적으로 해부하고 있었죠. 이런 테크닉은 최소 20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해설자의 말이 귀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수진이는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그저 교회에서 오르간만 치는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할머니 정말 궁금해요. 어디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잠깐. 저는 여전히 자세한 말을 피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해외 클래식 음악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거장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교회에서도 소란이 일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우리 교회에 갑자기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희 권사님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관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김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런 관심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머니의 연주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단순히 취미로 배운 수준이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손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할머니가 숨기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들려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녀로서 그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뚜껑을 열고 건반을 만져봤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제 동반자였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자 6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대의 조명, 청중의 박수 소리, 그리고 그때의 꿈과 열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이제 정말 때가 온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숨겨둔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교인들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깨뜨릴까 봐서요. 60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삶이 흔들릴까 봐서요. 수진이는 며칠째 제 주변을 맴돌며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할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다는 거니? 할머니가 평생 이 동네에서만 사신 게 맞아요? 다른 곳에 가본 적은 없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할머니 연주를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이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손녀라서 그런지 뭔가 알아채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방 좀 치워드릴 겸. 그날 수진이가 제 방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이가 워낙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가 숨겨둔 물건들을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들고 있는 건 낡은 여권이었습니다. 60년 전 제가 해외 콩쿠르에 참가할 때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해외여행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아, 그건.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권 안에는 20대 제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 정말 할머니 맞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옷, 이 분위기. 할머니가 그냥 시골에서만 사신 분 같지 않아요. 수진이가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빈 국제 콩쿠르 참가 중 해외 연주회 프로그램, 그리고 각국 언어로 쓰인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숨겨둔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참가 중. 할머니, 설마 이 콩쿠르에 참가하신 거예요? 수진이는 음악을 전공하니까 빈 콩쿠르가 얼마나 권위 있는 대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들이 모이는 무대거든요. 그냥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요?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수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여기 도장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 모든 나라를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걸 말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수진아,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단순히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세계 무대에 서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낡은 악보들이었습니다. 리스트, 쇼팽, 라흐마니노프. 모두 고난도 곡들이었죠. 이 악보들, 할머니가 직접 연주하셨던 건가요? 악보에는 제가 직접 쓴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페달링, 다이내믹 해석에 관한 세세한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필체네요. 이 모든 곡을 다 치셨던 거구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독일어로 쓰인 기사였는데 제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죠. 할머니, 이 기사. 할머니에 대한 기사 같은데요. 수진이가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놀라운 기교와 감성. 미래가 촉망되는. 기사를 읽으면서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던 거네요.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이야기를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때는 전고무모했지. 무모했다고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방 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가 교회에서 치시던 연주가 진짜 세계 수준이었던 거구나. 그때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숨겨뒀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다니. 수진이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왜 이런 대단한 과거를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되고 아픈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줄게.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수진이의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날 밤 수진이는 발견한 자료들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생각인 것 같았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60년 동안 봉인해뒀던 상자가 열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이었어요. 영희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가 권사님의 과거를 알게 됐다고 들었어요. 김 목사님은 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워낙 작은 교회라서 이런 소식은 금방 퍼지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6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어떻게 풀어놓을지 모르겠다고요. 권사님,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20년 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권사님의 연주를 듣고 바로 알아봤죠. 이런 수준의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젊은 시절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곳에서 클래식 음악도 많이 접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권사님이 숨기고 싶어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우연히 영상을 올린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이미 그 길을 포기했어요. 60년 전의 말이에요. 포기하셨다고요?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음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교회에서만이지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음악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무대만 떠났을 뿐이죠. 목사님, 사실 저는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 아파서요.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생생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김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영희 권사님,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는 권사님의 손녀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숨기고 계신 이야기가 수진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가족 중에 그런 대단한 분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궁금해하는데 계속 숨기고만 있어서 말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이해해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럼 조금씩 이야기해 볼까? 정말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어. 너무 오래되고 아픈 기억들도 있거든.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준비됐을 때 천천히 들려주세요. 그때 김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 목사님이 우리 곁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목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분은 한데 세계가 주목했던 분이지. 목사님의 말씀에 수진이가 더욱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하셨던 거예요? 유명하다기보다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셨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님이 저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영희 권사님,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머니, 한 곡만 쳐주세요. 뭘 치면 좋을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곡이요. 저는 쇼팽의 야상곡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이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6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연주가 끝나자 수진이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다, 수진아. 이런 연주를 들으면서 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과거는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조금씩 이야기해 줄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할머니,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말이에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가 오래 봉인해둔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제 시도 3 계속 편집. 수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수진아, 할머니가 20살이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네 할머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60년 전 그 시절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1960년대였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에서 막 벗어나려던 시절이었지. 모든 게 부족했고 음악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겨지던 때였어.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피아노를 시작하셨어요? 우연이었어. 동네에 있던 작은 교회에 낡은 오르간이 하나 있었거든. 아무도 칠 줄 모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었지. 저는 10살 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교회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던 그 오르간을 처음 본 순간이 생생했죠. 혼자서 건반을 만져보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소리가 신기해서였는데 점점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재미에 빠져들었지.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땐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냥 귀로 듣고 손으로 따라하는 게 전부였지.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악보도 못 읽으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지. 찬송가 악보를 보면서 조금씩 익혔어. 도, 레, 미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 하지만 제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절대 잊지 않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도 듣기만 하면 바로 따라 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혼자 연습했을까.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음악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음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연주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 아이는 천재다. 제대로 가르치면 세계 무대에도 설 수 있다고 하셨어. 와, 정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됐지. 이 선생님이 서울에서 악보를 구해 오셨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어. 여자가 무슨 피아노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레슨비도 받지 않으시고 악보도 공짜로 구해다 주셨지. 이런 재능을 썩힐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 선생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지.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 수진이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주름진 할머니 손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셨어. 영희야, 너를 오스트리아로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오스트리아요? 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하자는 거였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1963년 해외여행 자체가 꿈 같은 일이던 시절이었어요. 더구나 국제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었죠.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 집안에 돈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하지만 이 선생님이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하셨어. 이 선생님은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저를 콩쿠르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제 재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하셨죠. 결국 가게 되셨던 거네요. 그럼 1964년 3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빈으로 갔어. 그때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 바다가 지금도 생생해요. 20살 시골 처녀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었죠. 비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 모든 게 음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지. 길거리에서도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문화였어. 하지만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콩쿠르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준비했어. 빈 음대 교수님이 특별히 지도해 주셨지. 처음엔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 동양에서 온 무명의 소녀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마음이셨던 거지. 그런데 제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어. 교수님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때의 뿌듯함이 아직도 가슴을 따뜻하게 해줘요. 세계 최고의 음악 도시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거든요. 콩쿠르 예선에서부터 화제였어. 한국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가 유럽 최고의 연주자들과 당당히 경쟁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지.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때 연주하신 곡이 뭐였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정말 어려운 곡이지. 기교와 감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곡이거든. 그 곡을 선택한 건 이 선생님의 조언이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하셨죠. 예선 통과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2위로. 1위는 스페인에서 온 마르티네즈라는 청년이었어. 마르티네즈.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니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자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인연이었거든요. 마르티네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어. 정말 잘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무엇보다 연주 실력이 뛰어났어. 처음 마르티네즈의 연주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완벽한 기교에 깊이 있는 해석까지 갖춘 진정한 아티스트였죠. 라이벌이셨던 거네요. 그럼.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어. 마르티네즈도 제 연주를 듣고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줬거든. 하지만 콩쿠르는 경쟁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무대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겨뤄야 했죠. 준결승에서도 둘 다 통과했어. 그때부터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지. 동양의 신에 대해 유럽의 기대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 드디어 결승날이 다가왔어요. 빈 무직페라인 황금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거였죠. 결승 전날 밤 잠이 안 왔어. 너무 떨렸거든.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마르티네즈를 만났어.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세요. 당신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때 마르티네즈의 신사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경쟁자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결승 당일 무대에 서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2,000명이 넘는 관객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의 그 떨림. 손이 건반에 닿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세계였죠. 어떤 곡을 연주하셨어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곡이었어. 첫 음을 칠 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음악에 빠져드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연주가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5분 이상 계속됐어. 브라보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꿈에 그리던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1등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아니야. 2등이었어. 아,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마르티네즈가 1등이었지.
그 친구 연주는 정말 완벽했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2등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무명의 동양인이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거니까요. 시상식에서 마르티네즈가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 당신은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때 마르티네즈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경쟁자였지만 서로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중했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유럽 각지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왔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 2개월 동안 유럽 투어를 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죠.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유명한 음악가들과 만나고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그럼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운명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수진이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부족했죠. 6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너무 오래 이야기했나?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6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기억들을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그 다음 날 수진이는 더욱 궁금해하며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어제 이야기의 편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저는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기 전에 좀 더 아름다웠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하기로 했어요. 유럽에서 연주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 평론가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때 처음 만났지. 수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도 유럽에 계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셨어. 그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냐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 신문에서 제 기사를 보시고 말이야. 1964년 당시 제가 빈 콩쿠르에서 입상한 소식이 한국 신문에도 크게 실렸어요. 한국 최초 국제 콩쿠르 입상,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 기사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정중하고 따뜻한 편지를 보내셨거든. 그때 받은 편지를 지금도 기억해요. 한국말로 쓰인 편지를 유럽에서 받으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멀리 타국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지. 할아버지의 글씨체도 참 아름다웠어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게 느껴졌죠. 그래서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럼 외국에서 한국분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 그렇게 문통을 시작했지. 처음엔 단순한 펠레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는 달랐어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음악을 전공하신 건 아니었지만 정말 세심하게 제 연주를 분석해서 편지로 보내주셨어. 이번 연주에서 특히 이 악장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수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연주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거든. 제 유럽 연주회가 가끔 한국에도 중계됐어. 할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편지를 쓰신 거지.
3개월 동안 유럽 투어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죠. 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제가 외국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셨거든. 어느 날은 독일에서 연주 실수를 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편지가 도착했는데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격려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완벽한 연주보다 진심이 담긴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립니다. 라고 써주셨어. 그 말에 정말 큰 힘을 얻었지. 로맨틱하네요. 그때는 로맨틱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좋은 분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할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편지함을 확인했죠. 유럽 투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할아버지가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어.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이라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실제로 만났죠. 어떠셨어요? 편지로만 알던 분을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신기했어. 편지 글씨체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거든.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쓰신 지적인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따뜻했죠. 공항에서 꽃다발을 건네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셔서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죠. 덕수궁도 가고 남산도 올라가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악 이야기는 물론이고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까지 모든 게 통했거든요. 그럼 그때 연인 관계가 되신 거예요? 아니야. 그때까지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였어. 할아버지도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셨고 저도 할아버지를 고마운 분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땐 그게 사랑인지 몰랐지만요. 한 달 후에 다시 유럽으로 떠나야 했어. 독일 음악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거든. 정말 꿈 같은 기회였어요. 세계 최고의 음악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었죠. 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그럼.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의 음악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그때 할아버지 눈빛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독일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 정말 많은 걸 배웠지.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같은 나이의 천재들과 경쟁하면서 실력이 늘었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편지도 자주 주고받았고 점점 그리움이 커졌죠. 1년 후 독일 음악원에서 정식으로 교수직을 제안해 주셨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지. 받아들이셨어요? 고민했어. 정말 많이 고민했지. 음악가로서는 최고의 기회였거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고향이 그리웠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 음악가로서의 꿈보다 사랑을 선택한 거지.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럼. 1966년에 결혼했지.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식이었지.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결혼 후에도 음악을 계속 하셨어요? 물론이지. 서울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했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연주도 가끔 했고. 하지만 예전처럼 국제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니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죠.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거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특히 라디오에서 마르티네즈의 연주를 들을 때면 말이야. 마르티네즈는 그 후에도 계속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어.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시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좋았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셨다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그렇게 몇 년간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서울에서 작은 집을 얻어 살면서 각자의 일에 충실했죠.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제가 가끔 옛날 무대가 그리워할 때면 당신의 음악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할아버지는 저희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면 항상 옆에서 들어주셨고 제 연주에 대해 세심한 조언도 해주셨죠. 그런데 1968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제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제 가장 아픈 기억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무슨 일이었어요?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야.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 수진아.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 당시 저에게는 중학생인 남동생과 초등학생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이들의 보호자가 된 거죠.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고 하셨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고마웠어요. 자신과는 혈연관계도 없는 제 동생들까지 돌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어. 할아버지도 시골 초등학교로 정근을 오셨고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꿈은 완전히 접고 동생들을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죠. 피아노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골에는 제대로 된 피아노가 없었어. 다행히 교회에 낡은 오르간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만족해야 했지. 그때부터 저는 교회 오르간 반주자가 됐어요. 세계 무대에서 연주하던 손으로 이제는 찬송가만 치게 된 거죠.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밤마다 울었지. 제 꿈, 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거든. 특히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올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무대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동생들이 제게는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남동생과 여동생을 키우면서 느낀 보람은 무대에서의 성취감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어요. 동생들도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 갑자기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할아버지는 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 주셨어요. 저보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을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시 음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는 제가 음악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재능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고 말이야. 사실은 두려웠어요. 다시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평범한 삶이 편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라고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 오르간 연주에 좀 더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죠. 교인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워했어. 권사님 연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제 과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연주 실력이 뛰어난 교회 권사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후로 쭉 그렇게 사셨던 거네요. 그럼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남동생은 선생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었어요. 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죠.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남게 되신 거네요. 그렇지.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나.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와 저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젊었을 때 못다한 여행도 하고 함께 책도 읽고.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셨어. 무엇이었어요? 피아노를 사주신 거야. 중고였지만 상태가 좋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어. 그 피아노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바로 그 피아노예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이제 마음껏 연주하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던 할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피아노 건반을 만질 수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그 후로 집에서 자주 연주하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연주했지. 할아버지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어주셨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어요. 무대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연주가 더 의미 있었거든요. 1985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제 목소리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심장마비였어. 너무 갑작스러웠지. 병원에 실려가신 할아버지를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분이었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후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 할아버지는 조기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요양하셨어요. 제가 간병하면서 지냈죠. 그때도 피아노를 쳐드렸어요. 매일 쳐드렸지. 할아버지가 당신 연주가 최고의 약이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제 연주를 들으실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아픈 것도 잊으신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5년을 더 함께 보냈어. 1990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영희야, 나는 정말 행복했다. 당신의 음악과 함께 살 수 있어서라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세계 무대보다 할아버지와의 사랑이 더 값진 것이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가 됐지.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 앞에 앉으면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던 거구나. 그렇지. 할아버지 없는 빈자리를 음악으로 채우려고 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에서만 연주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잊혀진 피아니스트였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수진이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정말 많은 걸 포기하셨네요. 포기가 아니야, 수진아. 선택이었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성공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지. 그럼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궁금하긴 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옆에서 당신의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무대를 위한 음악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음악도 있는 거네요. 맞아, 수진아. 내가 그걸 이해한다니 할머니는 정말 기뻐. 그런데 할머니 아직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니?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머니의 과거를 몰랐던 거예요? 김 목사님 빼고는? 그렇지.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거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 그럼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구나. 그럼. 내가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평생 비밀로 남았을 거야. 수진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니죠? 아니야, 수진아. 오히려 고마워. 이제 할머니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잖아. 정말로 마음이 후련했어요. 6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누니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었죠. 할머니, 그럼 이제 다시 연주 활동을 하실 생각은 없어요? 글쎄, 이제 너무 늙었는걸. 아니에요. 할머니 연주는 여전히 최고예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잖아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손가락은 살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수진아. 네.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릴 겨.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꺼내놓고 나니 평화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할머니 영상이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클래식 음악 전문 사이트에서 특집 기사까지 냈다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또 뭔데? 스페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티네즈라는 피아니스트가 할머니를 찾고 있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정말. 마르티네즈가? 네, 할머니. 정말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자 동시에 제 재능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직접 한국으로 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정말 오신대요. 다음 주에 인천공항으로. 수진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60년 만에 옛 경쟁자를 만난다니. 어떻게 할머니를 찾아낸 걸까요? 아마 그 영상 때문일 거야. 마르티네즈도 나이가 80이 넘었을 텐데 아직 음악 활동을 하고 있나 보구나. 실제로 마르티네즈는 여전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비록 연주 횟수는 줄었지만 후진 양성과 마스터 클래스로 유명했죠. 할머니 긴장되세요? 그럼. 6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안 긴장돼? 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20대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이제는 78세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마르티네즈도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때 그 자신감은 여전할 것 같아. 마르티네즈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대에 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어요.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날, 저는 평생 입어보지 않았던 정장을 입었어요. 수진이가 특별히 사준 옷이었죠. 할머니 정말 멋져요. 고맙다 수진아.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마르티네즈가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신사였어요. 영희, 정말 당신이군요. 마르티네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했죠. 마르티네즈,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독특한 터치는 당신만의 것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당신이 저를 찾아올 줄이야. 마르티네즈는 수진이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손녀분이군요.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영희,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후 정말 궁금했어요. 독일 음악원에서도 당신을 찾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르티네즈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음악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 영상 속 연주에는 젊었을 때 없던 깊이가 있었어요. 인생의 무게랄까요? 마르티네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제 음악이 변했을까요? 마르티네즈,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무대에서 살아왔죠. 세계 각지를 돌며 연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가끔은 공허했어요. 공허하다고요? 네. 성공은 했지만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진짜 아티스트와 경쟁할 기회가 사라진 후로는 더욱 그랬죠. 마르티네즈가 저를 진짜 아티스트라고 부르다니. 6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당신의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요. 기교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감동 말이에요. 그때 마르티네즈가 제안을 했어요. 영희, 한 번만 함께 연주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요? 네. 6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나누어 보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지금의 제 실력으로 마르티네즈와 함께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해보세요. 수진이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럼 한 곡 정도는. 우리는 거실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마르티네즈가 먼저 건반을 만졌어요. 모차르트 사손 연탄은 어떨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연습했던 곡 말이에요. 저도 기억났어요. 빈에서 같이 연습했던 그 곡이었죠. 마르티네즈가 첫 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6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완벽한 연주였죠. 저도 자연스럽게 제 파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어제까지 함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마르티네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음악가예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다니. 마르티네즈도 여전하네요. 하지만 당신의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랄까요? 그럴까요? 그럼요.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가 음악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때 마르티네즈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영희, 저와 함께 연주회를 하면 어떨까요? 연주회요? 네. 서울에서 작은 연주회를요. 60년 만에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주회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당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할머니 해보세요.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저도 할머니 연주회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6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과연 관객들이 만족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마르티네즈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아직 들려줄 음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티네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건반을 만져봤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60년 전 그 감촉을 말이에요. 수진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잠 안 와요? 응,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다시 무대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수진아, 할머니는 이미 늙었어.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니? 할머니, 아까 마르티네즈 선생님과 연주하시는 걸 봤잖아요. 완벽했어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아까 연주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고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저도 이번에 유학 오디션을 앞두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무대에 서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싶어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정말요? 하지만 작은 연주회여야 해. 너무 큰 무대는 부담스러워. 네, 할머니가 편하신 정도로요. 다음 날 마르티네즈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어요. 영희 관객이 300명 정도인 소규모 홀은 어떨까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곡목은 어떻게 할까요? 솔로와 듀엣을 섞어서요. 솔로는 쇼팽 야상곡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이거든요. 좋은 선택이에요. 듀엣은 모차르트로 하죠. 계획을 세우면서 점점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연습은 어디서 할까요? 교회 피아노는 어때요? 할머니가 가장 편하실 테고. 김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권사님 정말 기쁜 일이네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 피아니스트의 연습실이 되다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마르티네즈와 함께 연습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유연해졌죠. 영희 당신의 터치는 정말 특별해요. 60년 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더 성숙하고 깊이 있어져서 오히려 감동적이에요. 마르티네즈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연습하는 동안 교인들도 가끔 와서 들어주곤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멋진 연주를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교인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죠. 드디어 연주의 날이 다가왔어요. 서울의 작은 콘서트 홀이었지만 제게는 60년 만에 서는 무대였죠.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가 백스테이지에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긴장돼. 정말 오랜만이야.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연습할 때 완벽했잖아요.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짝 내려다봤어요. 300석이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수진이의 음악 친구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와주셨죠. 영희 준비되셨나요? 마르티네즈가 다가왔어요. 네. 최대한 해볼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6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어요. 마르티네즈가 먼저 나가서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0년 전 빈 국제 콩쿠르에서 함께 경쟁했던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박영희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6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떨림, 그때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졌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곡은 쇼팽 야상곡이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관객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60년 만에 받는 기립박수였죠.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다음으로 마르티네즈와 함께 모차르트 듀엣을 연주했어요. 두 노인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수진이가 꽃다발을 안겨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권사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교인들도 하나둘 와서 인사해 주셨죠.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연주해 주세요. 젊은 음악도들도 와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마르티네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희,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마르티네즈. 당신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얻었어요. 저야말로 60년 만에 진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78세의 할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20대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격려해줘서 할 수 있었어. 할머니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니. 수진아 할머니도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워. 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할머니도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얻었거든. 정말요? 그럼 내 오디션도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의 유학 오디션 날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요청을 한 거예요. 수진 씨 할머니가 그 유명한 박영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함께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저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갑자기 이런 요청이. 괜찮아 수진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는 서둘러 오디션장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오디션장에 도착하니 심사위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며칠 전 연주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수진 학생과 함께 듀엣으로 한 곡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수진이는 미리 준비해둔 곡이 있었어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이었죠. 피아노 앞에 앉아 수진이와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이었죠. 수진이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와의 호흡도 완벽했고요. 연주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의 힘을 느꼈어요. 수진 학생,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니 정말 행운이네요. 할머니가 제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음악의 전승을 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수진이에게 전해준 음악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수진이는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됐죠. 할머니, 합격이에요. 수진이가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축하해 수진아. 네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오디션장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수진아, 이제 할머니도 새로운 꿈을 꿔봐야겠어. 새로운 꿈이요? 응.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그리고 너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교회 교인들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셨죠.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선생님이 계시네요. 과찬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김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르티네즈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영희 정말 축하해요. 당신과 수진 양의 듀엣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연주였어요. 고마워요, 마르티네즈. 이제 당신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군요. 응원할게요. 몇 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한 음악 대학에서 개공 교수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할머니 대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하네요. 인생과 음악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고민됐어요. 과연 제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요. 할머니 해보세요. 할머니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진이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수락했어요. 첫 마스터 클래스 날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젊은 음악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희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후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기교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음악이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선생님, 꿈을 포기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저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꿈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럼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글쎄요. 가끔은 만약에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지금의 제 삶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실제로 연주 좀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을 연주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어주었죠. 연주가 끝나자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연주를 들으니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 자체네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젊은 음악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스터 클래스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집안 반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세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60년 전 제 상황과 비슷했어요. 힘들겠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만은 잃지 마세요. 꼭 무대에 서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음악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정말요? 저처럼요. 60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만 연주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할머니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 할머니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까? 할머니도 배우는 게 많았어.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60년 전 무대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당신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교회 오르간만 치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할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음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방경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수진이가 유학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유학 가서도 할머니 음악 전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할머니의 자랑이야. 할머니도 여기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전해줄게. 수진이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7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니까요. 젊었을 때의 열정, 사랑했던 시간들,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까지 모든 것이 제 음악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 후회는 없다고. 모든 선택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챕터가 막 시작됐거든요. 박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무대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일상이 화려한 연주회보다 작은 교회에서의 진심, 어린 반주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박영희 할머니가 보여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8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재능은 숨겨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60년이 지나도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져서 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언젠가는 그 모든 경험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